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부산 큰병원 우영하 원장입니다. 이번에 또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세 번째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 책이 좀 출간되어서 이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공유 드리고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목도 보면은 척추 환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33. 제가 33개의 항목을 추려서 보통 외래에서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위주로 담아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모두 내용은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좀 주목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이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강의 순서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책의 표지 그리고 목차 그리고 추천사 정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총 5개 질환의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 대한 질문이 이제 4개가 있고 그에 대한 문헌 정리 그리고 두 번째가 경막의 신경 차단술, 선택적 신경 차단술에 대한 4가지 질문과 문헌 정리 그리고 신경 성형술에 대한 3가지 질문과 문헌 정리 마찬가지로 고주파, 수액 성형술, 추체 성형술 이런 질문과 문헌 정리 마치고 아니면 최종적으로 많이 여쭤보신 질문사항 하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 짓고자 이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책을 좀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척추에 대한 내용을 처음 담고자 노력했고 이에 대한 책이 이제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종이책으로 나온 건 아니어서 전국 서점에서 볼 수는 없고요. 인터넷 서점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척추 환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답 33.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위주로 좀 담았고요. 목차는 제가 추렸던 것보다 질문들이 한 두세 배 정도 많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사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동업자이신 김준석 대표원장님이 추천글 써주셨고요. 보면은 아마존과 국내 서점에서 볼 수 있는데 아마존 킨들, 아이북스에서 볼 수 있고 교보문고 AS24 알라딘에서도 검색하시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이 양방향 내시경 이 그림 3가지로 추격을 해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구멍이 이제 2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시경이 들어가는 구멍,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기구들이 들어가는 구멍. 네, 이 구멍으로서 뭘 할 수 있느냐 보시면 이 단면도 MRI 그 모형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편측으로 뼈를 조금 정리하면서 들어가고 반대측은 뼈에 대한 손상 없이 기울여서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이런 모형이 양방향 내시경의 가장 기본적인 툴이고요. 그거를 멀리서 보면은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이런 작업하는데 들어간 내시경과 기구들이 삽입되는 이 3가지 그림으로 양방향 내시경을 좀 설명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왜 그렇다면 다들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 열광하는가? 제목이 좀 거창한데 요새 광고글 그리고 비욘디에도 양방향 내시경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다뤄지고 주위에도 보통 척추 시장에서 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잘 환자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면 이분이 저희 같이 부민병원에서 같이 일하셨는데 엄진환 선생님이시라고 현재는 아랍 계통의 나라에서 이제 계시고요. 이분이 처음에 정형외과 의사에게 이제 관절경으로 허리 수술하는 거를 기초 수술을 배워서 자관하시고 이에 대해서 척추 수술을 적응하셔가지고 상당히 큰 획을 그으셨죠. 그래서 이분 이후로 이렇게 학회가 활성됐는데 보면은 이제 ACMIS 아시아 최소 침습 학회 제가 참석했던 학회이기도 하고요. 여기 2020년도 파스미스 환태평양 미세 침습 학회 그리고 터키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하는 ISMISS 이게 국제 죄수 침습 학회 그리고 월드 죄수 침습 학회에서 프랑스에 있었는데 어쨌건 이런 모든 학회에서 이 양방향 내시경에 대해서
관심을 차츰차츰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저도 보면 2016년도 코미스 여기 카데바 워크숍에서 제가 참석했었는데 이 당시만 했어도 양방향 내시경은 약간 좀 뒷방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국제학회에서 발표하고 2018년도 싱가포르에서 발표했을 당시에는 이 양방향 내시경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대전 우리병원에서 올해도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양방향 내시경 큰 심포지움을 열었을 때 제가 초청 연자로 초빙받아서 했던 발표 내용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강당을 꽉 메웠는데 그 연수 강좌에서도 이 양방향 내시경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운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만큼 시기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좀 이게 맞는가 하면서 의사들도 차츰 이거에 대한 논문이 보고되면서 종래는 이제 열광하고 현재는 가장 많이 인정받고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환자들도 보시면 이게 다 이제 SBS에 KN에 나왔던 환자분들이신데, 이분은 김상희님, 제가 흉추 내시경 2레벨을 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모 병원에서 2012년도부터 요추의 협착증으로 치료를 계속 받으셨거든요. 근데 환자분 제가 증상을 들어보니까 다리 힘이 양측이 없고 넘어지려 하고 양측 온기가 없고, 근데 말초신경병증은 아니어서 테스트 해보니 그 중추신경병변이어서 위쪽을 검사했더니 흉추에 중심협착이 2마디 좀 심하게 있었거든요. 이분도 양방향 내시경을 시행하고 아주 경과가 많이 좋으시죠. 저하고 인연이 좀 깊으시고요. 이분도 보시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분 디스크가 터져서 응급으로 수술을 했던 환자분이신데 이분 역시 경과가 좋으셨고, 양방향 내시경으로 이제 혜택을 보셨던 분이고, 이만큼 이 썸네일, 저는 이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서서 이제 감사의 말씀드리고, 어쨌건 의사도 좋고 환자도 좋다. 그래서 이런 썸네일 보면 양방향 내시경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그리고 국내 외적으로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이는 뭐 의사들도 열광하고 있지만 환자분들도 경과가 괜찮으니까 이에 대해서 찾게 되고 이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진뿐만 아니고 환자분 자체도 경과가 좋으시니까 이렇게 찾게 된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수술하면서 조금 이전에 현미경 수술에 비해서는 힘이 좀 덜 들고 수술이 좀 빨리 끝나니까 좀 더 훨씬 더 괜찮은 것 같고,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그렇게 불편감이 없으시니까 경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요 질문도 많이 하시죠. 과연 한방향 내시경과 양방향 내시경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저는 그 현미경하고 한방향 내시경을 거치면서 양방향으로 넘어왔는데 이런 거를 다 거쳐오면서 장단점을 좀 파악했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한방향 내시경도 2가지 종류 있습니다. 척추 협착에 쓰는 이제 좀 관이 큰 내시경이 있고 PSLD. 그 PELD는 좀 작은 관을 통해서 디스크만 해결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은 옆에 있는 그 공간으로 진입해서 척추 중심관은 쳐다보지 않고 이 디스크만 만나는 방법입니다. 이게 PELD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터진 디스크만 해결하기 때문에 상당히 센세이션, 2016년도, 15년도, 17년도까지만 해도 그 최소침수학회에서는 이 PELD가 거의 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PELD 자체는 보통 디스크에 많이 시행됐었고,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추간공이라는 그 공간에 SAP라는 것이 있는데, 이 뼈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그 내시경 드릴이 생기면서 상당히 적응증이 넓어졌죠. 그래서 위로 올라간 디스크는 원래 좀 정리가 됐었는데, 아래로 내려간 디스크, 그리고 옆쪽으로 있는 그 협착증도 정리가 좀 됐었는데, 타입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내시경들이 발전이 안 됐을 때는 이런 타입, 프롤랩스, 이렇게 살짝 나온 디스크까지만 정리됐고, 많이 흘러내려가는 디스크는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용 드릴이 발전하면서 이런 타입도 극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눌려있는 디스크와는 내시경용 드릴이 생기면서 극복이 됐고, 하지만 PLD만으로는 이제 중심 협착과 그 추간구 협착을 정리하기는 조금 기술적인 거나 장비적으로 좀 제한이 좀 있었죠.
그래서 하지만 그 PSLD 보면 그 중심 내시경을 통해서 협착증이 정리가 되면서 수술 기술이 많이 발전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논문에 김현성 원장님 쓰신 한방향 내시경 PSLD로 유압수술까지 하는 논문입니다. 이분은 거의 엔도스코피의 마스터, 가장 최고 권위자신데, 이렇게 디스크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협착증도 정리하면서 인공 디스크까지 삽입하는 내시경 유압술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시죠. 이게 한방향 내시경으로 한 겁니다. 상당히 기술의 제약점뿐만 아니고 기기의 제약점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모두 다 극복하시고 이렇게 수술 결과를 내셨고요. 이전에 다른 외국 저자들도 많이 내놨으나 어쨌건 김현성 원장님이 가장 탑랭커이시고요. 옆에 보시면 효동 원장님 쓰신 논문인데, 이도 양방향 내시경으로 감압을 하고 인공 디스크 삽입 전에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인데, 양방향 내시경은 이미 그 내시경 관련된 유압술 논문이 많은 저자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사들이 좀 접근하기 좀 쉽고 기구들이 좀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그 한계점이 좀 없는 추세여서 좀 손쉽게 유압술을 좀 시행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보시면 밑에 코리아 유비 제가 이 네임도 이제 올렸는데, 어쨌건 내시경 모임 중에 가장 좀 선두권에 있는 모임이고, 이 모임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추간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압술뿐만 아니고 이 다양한 기구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신경 자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확실하게 감압할 수 있고, 물론 PSLD, PLD도 이렇게 옆구리 내시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관련된 그 내시경 테크닉에 의해서 하는 문헌도 발표했었는데, 근데 이런 결과를 내기까지의 들은 노력보다는 이 양방향 내시경이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PSLD도 장점이 상당히 많은 수술이고, 근육의 손상이 양방향 내시경보다 확실히 좀 작긴 하나 시야 부분이나 기구들이 좀 들어간 부분에서 조금 좀 밀리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Who's the winner?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가 단계 좀 지나다 보니까 한방향 내시경으로는 현재 최근에는 그 유압술 할 때 기구 해리슨 리트랙트라고 기구가 생기면서 좀 더 안전하게 가능하게 됐는데, 제가 할 당시만 해도 그런 기구가 없어가지고 좀 유압술은 좀 힘이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양방향 내시경은 그런 기구 자체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하고, 그리고 좀 확장성을 따지기에는 이 양방향 내시경이 좀 더 낫지 않나. 물론 근육 손상 부분은 조금 더 한방향 내시경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2016년도 코미스 제가 참석했던 그런 학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제가 했는데 PLD 이게 옆구리 내시경이고, 옆구리 내시경이 제일 메인이 한 챕터, PCD 요거는 목 내시경 이것도 한 챕터, 그리고 메인 챕터도 옆구리 내시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UB가 한 챕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그리고 다른 챕터는 또 이제 꼬리뼈 내시경을 했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양방향 내시경이 그 4분의 1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2021년도 보면은 거의 같은 그 그레이드로 올라섰습니다. 한 방향과 양방향이 이제 그 장단점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식으로 논문이 나오고 챕터가 설정되면서, 지금은 그 한방향과 양방향 내시경 자체가 모두 같은 그레이드로 학회에서 입지를 차지하고 있고, 한방향 내시경 학회는 개인 그 분과 같은 경우는 좀 작게 하고, 양방향 내시경은 지역별로 지구 단위별로 많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는 바이포탈 양방향 내시경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많이 하시죠. 현미경 수술을 넘어설 수는 없는 양방향 내시경의 강점.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현미경이 최고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수술 상담 받고 오시면 내시경으로는 잘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희한테 문의해 오시는데, 과연 이 양방향 내시경만의 강점이 무엇인가? 보면은 휴대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무전기가 탱크만 하죠. 이게 값으로 줄어들면서 이게 CT폰이 나오고 PCS 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애플
스마트폰이 이제 안드로이드까지 출시되면서 크기는 상당히 작아지면서 기능은 엄청난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고 이렇게 소형화되면서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이 집약된 것이 이제 현재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고, 여기 자동차를 봤는데 예전에 1세대 보면 그랜저, 각 그랜저 회장님들 차였죠. 몇 대 보유하지 못하고 어쨌건 상당히 이제 그 자산가들이 타는 그런 차였는데, 발전하면서 기능도 상당히 좋아지고 6세대 그랜저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 많이 타고 있으면서, 하지만 많은 기능들이 포함된, 그러니까 세대가 발전하면서 이런 기능과 그런 효용성들이 더 좋아진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자 이 그림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두 개 보면 왼쪽에 있는 게 현미경의 그 본체 모습인데, 현미경이 보통 가격으로 하게 되면 보통 2억 정도입니다. 저희 병원도 한 2억이 좀 넘는 기구가 있는데요. 현미경 수술은 이제 보면 뇌 수술, 그리고 척추 수술, 그리고 신경 수술, 미세 수술, 안과 수술 등에 사용되는데, 이 기구 자체가 고가이면서도 덩치가 아주 큽니다. 신경 수술할 때는 상당히 그 미세한 신경 혈관을 조절할 때 필요한 수술인데, 물론 협착증 수술에서 상당히 큰 획을 그었죠. 하지만 요게 보시면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인데, 이게 척추 수술이 이 현미경에서 내시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보면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제일 그 문제인데, 일단은 뭐 다나와 이 앱을 갖고 왔는데 이게 보통 최저가격을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강동구가 2억이 올랐고 노원구가 4천이 올랐다. 그래서 2억과 4천, 제가 이거 왜 가져왔냐면 저는 뭐 서울 집값을 잘 모르는데 현미경이 보통 한 2억 정도 합니다. 그런 병원에서는 이 기구를 들인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그 사업자이다 보니까 이런 비용 자체를 들이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양방향 내시경은 이 관절경과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4천 정도에 대한 가격으로 관절경과 척추 내시경을 모두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용 대비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도움이 되는 거고, 아래쪽 그림 보면 녹내장의 진행상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정상시하고 초기 증상이고 많이 진행된. 그래서 제가 그 현미경 자체는 좀 작은 부위를 확대돼서 볼 수 있으나 구석구석 보기에는 조금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당겼다 늘렸다 하면 크게 볼 수 있고 작게 볼 수 있긴 한데, 안쪽으로도 깊게 보려면 환자를 좀 많이 숙여야 되고 현미경도 많이 눕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수술하다가 이제 레벨을 찾으려면 상당히 큰 기구를 치우고 이제 투시 장비를 봐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상시야처럼 구석구석을 그냥 큰 환자의 이동 없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정상시야 가깝게 다 볼 수 있는 게 양방향 내시경이라 보면은 국소 부위를 뭐 잘 보이긴 하나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게 현미경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창문 청소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석으로 붙어 있는 그런 청소 기구를 통해서 안쪽 바깥쪽 구석구석 다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뭐 이런 기구 자체가 양방향 내시경이지 않나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가이버 칼입니다. 엄청난 기구들이 많이 붙어 있죠. 이런 기구를 사려면 한 20만 원 넘게 들 것 같은데, 이런 맥가이버 칼 다양한 기구들을 사용하면은 뭐 캠핑을 가거나 집에서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양방향 내시경은 여기 보면 캐리슨 펀치, 현미경에도 쓰이는 기구고, 큐렛, 그리고 각종 뼈 이식하는 기구들 모두 다 공간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은 장점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아래쪽 그림 보시면 이게 건물의 리모델링 전과 후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이 좀 대세죠. 건물을 새로 부수고 짓기에는 건축비가 많이 드니까 외부에 있는 인테리어만 소수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골조를 남겨놓은 상태로 대수선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척추 자체도 기본 골격 구조는 그대로 두고 안에 있는 협착증만 제거하는, 디스크만 제거하는 방법이 가능한데, 그것이 이제 바이포탈 양방향 내시경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제 케이스 보시면은 이렇게 3, 4, 4, 5번이 막혀 있는데,
이 뒤가 열리면서 신경 통로가 넓혀진 것을 볼 수 있고, 이도 마찬가지로 협착증이 이렇게 심했는데 통로가 이렇게 넓어진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척추뼈의 큰 그 구조를 변경시키지 않고 이렇게 협착증을 제거하는 것이 양방향 내시경의 강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타이거 우즈 얼마 전에 그 제네시스 몰다가 사고 당해서 복귀했고 다시 이렇게 필드에 마스터스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허리 수술 4번 받았거든요. 알리프라고 배 여는 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내시경 현미경 수술도 많이 했는데 어쨌건 일상으로 복귀를 빨리 하려면은 현미경 수술보다 내시경 수술이 좀 낫고, 특히나 노후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동하거나 노후생활 건강하게 하려면은 양방향 내시경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 한계는 없는가?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데 애플사 보면은 TV에서 이렇게 아이팟과 현재는 이제 스마트폰, 아이폰으로 이렇게 사업화를 펼치고 있고, 최근에 전기차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테슬라, 그 애플 이런 회사들은 그 한계점이 없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전방위적으로 여러 군데 사업을 이제 펼칠 수 있는데, 저는 양방향 내시경도 이에 대한 비슷한 구조지 않을까. 예전에는 이렇게 목 수술할 때는 먼저 절개해서 현미경으로 앞쪽으로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했는데, 물론 전방경 수술을 저도 하는데 해야 되는 경우는 좀 극히 제한적이고, 요새는 대부분 뒤쪽으로 할 수 있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이런 식으로 추간공 협착증은 특히나 이렇게 디스크의 협착증은 정리가 다 가능해서 예전에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 가능하게 시작됐고요. 그리고 흉추술도 예전에는 뼈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된다 해서 일단 나사를 받고 감압을 했었는데, 양방향 내시경이 나오고 나서는 이렇게 중심 통로를 넓히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척추 유압술도 보시면 대부분 예전에 뼈를 이식하기 전에 나사를 받고 그 주위에 그 극돌기 사이에 뼈를 넣거나 아니면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했는데, 내시경 같은 경우는 그런 유압술을 피하고 감압만 할 수도 있고, 내시경으로도 유압술을 할 수 있는, 보시면은 이렇게 중심 통로가 다 넓어진 거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좁아진 협착증이 이렇게 피어진 거를 볼 수 있고, 뼈에 대한 손상은 거의 없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방향 내시경이 테슬라, 애플, 구글 같은 기업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문헌 정리 보시면은 이게 제가 쓴 논문이죠. Advantage of New Endoscopic, 무슨 말이냐면 양방향 내시경이 컨벤셔널 현미경 수술에 비교해서 넘어서는 장점들을 기술한 논문들입니다. 이런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냈을 당시에도 한 두세 편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유압술에 대한 논문, 허동호 쌤이 제일 먼저 쓰셨는데 이후에도 외국 저자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진주의 정석봉 원장님 쓰셨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목수술에 대한 것도 이제 월드뉴로서지에 최근 2022년도에 게재됐습니다. 유압술, 협착증, 목수술 모두 가리지 않고 이 양방향 내시경은 다 많은 의사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경차단술입니다. 이런 얘기들 많죠. 허리 수술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유튜브 썸네일 가져왔는데, 책도 보시면 터진 디스크가 더 잘 흡수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근데 허리 디스크 절대 수술하지 마라. 최근에 비욘디에 나왔던 이동현 원장님이 이제 내신 책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주사보다는 수술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디컬 센터 보시면 통증의학과, 내과, 그리고 그 의원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 건물 전체가 한방입니다. 한방. 그래서 침과 추나로 이렇게 이런 큰 병원을 이제 경영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수술에 대해서 기피하게 됐냐? 디스크 환자들은 계속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의료 사고가 좀 생기죠. 장애가 발생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배 수술하고, 여기 있는 빨간색이 의사는 잠들어져 있고 치과 의사가 이제 그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모습인데, 장기간 수술하고도 환자가 사망한다면 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외래나 이제 수술 이후에도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의사들도 이런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고자 주사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이렇게 노후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고자 하는 그런 일망도 반영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 디스크 같은 경우나 협착증 어떤 경우가 이게 주사로 나을 수 있는가? 주사가 아무리 이제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말기 디스크 같은 경우는 조금 잘 나을 수가 없죠. 그래서 초기나 중기 디스크 그리고 요통 위주로 있는 환자분이 효과를 좀 볼 수 있고 주로 아래 허리나 엉치 정도 통증이 있으면 주사 반응이 좀 많이 좋을 수 있습니다. 협착증도 이렇게 중심 협착증이 많이 심하지 않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신경 차단술이나 경막이 차단술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인해서 이제 수술을 연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죠. 그래서 이분 얼굴을 제가 지웠는데 신경 차단술, 신경 주변의 염증을 줄여라. 수술을 하지 않고 나을 수 있다라고 썸네일을 가져오셨는데 보면은 선택적 신경 차단술의 최대 강점은 수술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게 치료의 핵심이고요. 이게 저희 의국에 나온 논문인데 신경병증 환자에서도 이게 신경 차단술이 상당히 유효하게 쓸 수 있고 특히 이렇게 봉화지염처럼 이렇게 발가락이 부어 있는 환자들도 주사나 이런 약물로 좀 호전을 볼 수 있듯이 이런 염증 반응이 있는 경우는 주사로 수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보면 내시경으로 디스크 터진 경우는 이렇게 주위가 빨갛게 혈관들이 막 자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염증 반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줄여준다면 충분히 수술을 연기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경추 수술 같은 경우도 신경차단술이 이제 28명 중에 18명이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만족도로 보기 수술이 취소가 됐다. 그리고 이 논문도 심대문 교수님 쓰신 건데 수술 예정된 환자가 주사를 시행했더니 24.6%는 수술 이후 주사 이후에 수술을 이제 캔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주사 반응 자체가 일단 시도해 보면은 수술하지 않을 정도로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 있으니까 선택적 신경 차단술의 강점은 수술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꼬리뼈 주사랑 경막이 주사 어디가 아프면 맞는 건가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데 여기 처음 사진이 이제 꼬리뼈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요추 경막의 신경 차단술. 들어가는 부위가 다르죠. 그래서 꼬리뼈를 통해서 이 입구를 통해서 약물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병변 자체에 직접 바늘을 넣어서 정리하는 건데 사진 보시면은 이 처음에 사진이 경막에 미추 경막의 신경사는 꼬리뼈로 들어가는 거고 약이 마치 이렇게 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영제가. 그리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게 선택적 신경차단술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적 신경차단술을 이제 집중형 밑에 보시면 집중형을 볼 수 있고 이 꼬리뼈 차단술을 이제 분산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꼬리뼈 차단술 하게 되면 보통 약이 한 20cc 정도 들어가는데 S1 전추부터 쭉 위로 올라가서 전반적인 요추의 약을 좀 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아래 허리나 엉치, 이 꼬리뼈 통증인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상당히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약이 좀 너무 급하게 들어가게 되면 두통이 야기될 수 있고 그런 불편감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상당히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좀 있는 방법이고요. 경막의 차단술은 이게 아까 보셨지만 MR상 보면 이게 중심 통로로 이렇게 들어간 경우 있고 나가는 바깥쪽 통로로 들어간 경우 있긴 한데 대부분 이쪽 통로로 들어가고요. 약이 직접 해당 병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꼬리뼈보다 직접 전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허리 통증에 조영제를 넣어서 요 황색인대를 뚫고 통로에 진입해서 약을 좀 뿌려주는 건데 대부분 경과가 좋으나 간혹 이렇게 혈종이 차는 경우도 있고 두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한다면은 경막의 신경차단술은 상당히 효과적인데 주로 다리 저리지 않고 엉치나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프롤로 주사에 대한 영업 비밀. 프롤로 주사 여기 보시면 이제 팔꿈치, 발목, 어깨, 무릎, 허리, 목도 쓰는데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프롤로 주사는 일단 개념 자체가 그냥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근개 쪽에 상처를 내서 그 주위가 재생되는 원리라고 하는데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롤로주의 장점에서 뛰어난 효능, 안정감, 여러 가지 부담 없이 시술을 가능하다. 여기 광고 보시면은 회전근개가 찢어진 거랑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인대가 재생될 수 있으나 이렇게 상처를 내서 하는 거는 인대 자체가 자라는 건 아니고 그 주위가 섬유화로 덮여 있는 그런 병변을 보실 수 있거든요. 인대가 끊어지거나 퇴행되면 다시 생기는 경우는 드물 어렵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젠실, 뭐 저는 이 주사는 상당히 좀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이게 인대 강화, 그러니까 그 척추 수술 이후에도 인대 쪽에 손상이 되면 이걸 넣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대 강화, 어깨나 무릎 쪽에 인대 강화할 때는 리젠실 주사는 많이 이제 사용하고 의사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DNA 주사 같은 경우는 문헌상으로는 조금 그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PRP 같은 경우는 팔꿈치 혈액을 뽑아서 넣는 주사인데 팔꿈치 빼고는 척추나 경추에서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주사 자체가 효용을 보일 수 있으나 제 생각에는 이 허리 통증의 원인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허리가 인대가 끊어져서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대 염증이나 그 파열 때문에 아픈 것보다는 디스크, 협착, 그리고 뼈 종판의 퇴행 이런 것들이 더 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후관절 주사인데 저는 이게 외래베이스 여기 초음파 넣는 주사고요. 외래베이스나 이렇게 투시 장비로 후관절 주사를 먼저 놔보면은 훨씬 좀 더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제 프로리볼 하지 않더라도 뭐 리젠실 같은 경우는 괜찮고 하지만 진통 주사를 이 후관절에 넣으면서 통증을 완화시킨다면은 굳이 프로 주사까지는 좀 위험을 안고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헌 정리 보면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이게 진단에 이제 그리고 조기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됐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데 결국 수술을 연기할 수도 있고 증상에 맞춰서 선택적 신경 차단술이나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나 미추 신경 차단술을 하게 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경성형술이죠. 시술 권유하는 사회, 그 이면의 숨은 비밀. 이 사진 보시면은 환자분이 허리를 좀 구부정하게 걷다가 시술 이후에 바로 이렇게 펴서 걷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시술이 제가 볼 때는 좋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를 많이 이제 효용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게 수술이란 게 바로 필요한 환자들이 할 수 없도록 제약을 좀 걸어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 대소변 장애 있다든지 뭐 마비가 있다든지 대소변 장애뿐만 아니고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할 수 있긴 한데 뭐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 6주 정도 그리고 유압술은 3개월 정도 보존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수술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 연구원에서는 삭감도 많이 하고 이런 경우는 병원의 재정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환자분은 좋아졌는데 병원에서는 금액적인 부분을 전혀 받을 수 없으면 병원 경영이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그 공무원들이 좀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술 쪽으로 권유하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더불어 환자분들도 여기 보시면 수술을 잘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면 부작용이 어떻게 될고 걱정될고 뭐 주위에도 수술하면 못 걷는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병원의 니즈와 환자분의 니즈가 같이 이제 맞고 심평원에서 워낙 까다롭게 그 기준을 잡다 보니까 시술 쪽이 조금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은 보지 않았는데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목을 이제 뼈를 때리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골타요법이란 건데 효과가 있는 분들도 있긴 한데 경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게 되면 협착증이 심한 케이스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어쨌건 좋아질 환자분들이 있으나 이렇게 봉침이나 이런 골타요법 자체가 제 생각에는 조금 검사 같은 경우를 제대로 하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지만 검사가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협착이 심하거나 안 좋은 환자에게 하게 되면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환자분들도 대부분 검사하는 것보다 이런 민간요법을 많이 이제 찾으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환자분들이 물어보시죠. 어떤 환자들이 좀 좋아지나요? 저는 받으면 좋아질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제 유튜브 영상에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나 협착증은 많이 심하지 않은 케이스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MR 보시면은 이게 중심 협착이 이렇게 많이 심하지 않은 케이스는 하면 좋아지는데 이렇게 지방이랑 신경이 꽉 눌리는 케이스는 절반 정도 반반이죠. 그리고
디스크가 이렇게 터진 환자들은 대부분 증상이 괜찮은데 이게 추간공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케이스는 신경성에서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좋아질지 일단 해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경우와 더불어 골절이 있는데 이제 골다공증이 별로 없는 환자들은 신경성형수를 시행하기는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뼈가 많이 안 좋고 골다공증이 마이너스 4.2로 이렇게 내려간 케이스는 추체성형수를 시행하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은데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술해야 될 환자는 이렇게 꽉 막힌 케이스는 시술하게 되면 별로 좋은 결과를 이제 볼 수 없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수술 및 시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경성형술이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비싸죠?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주사는 보통 한 10만 원 선, 여기는 이 병원은 할인을 막 해주네요. 그래서 그래도 좀 비싸긴 한데 어쨌건 200만 원이 넘는 돈. 왜 비싼지 가격 보시게 되면 이제 보통 시술 카테터 비용이 있고 그에 이제 처치 행위료가 들어가고 치료 재료대가 들어가는 이 가격 자체 중에 비급여들은 이제 대부분 병원에서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구 회사들이 납품하는 가격도 좀 다르고 여기 보시면 임대료 보시면 서울과 부산이 한 3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임대료 부분도 당연히 맞춰야 되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비싼 이유가 병원마다 다른 이유는 그 현재 납품하는 가격과 그런 그 병원의 그런 임대 수준 이런 것도 같이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다르고 주사보다 이 시술이 비싼 이유는 이렇게 줌 영상 보시면 멀리서 볼 수 있으나 직접 대면하지 못하죠. 이렇게 서로 남녀가 만나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느낌인데 이런 마취 주사도 이제 구강에 뿌리는 것보다 직접 타겟팅해서 이렇게 마취 주사를 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듯이 신경 성형수는 카테터가 직접 그 병변에 도달하기 때문에 주사보다 훨씬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문헌 정리 보시면은 신경 성형술이 디스크에 아주 좋은 만족도가 70% 이상 효과를 보였다라는 논문입니다. 고주파 수액 성형술 디스크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던데 그래서 하면 괜찮은 환자 이렇게 내장형 디스크 환자들과 디스크 터진 케이스는 좋고 이런 타입은 괜찮은데 이런 것처럼 별로 심하지 않은 디스크는 오히려 의인성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퇴행성 디스크가 많이 있는 환자들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골절이 있는 환자, 염증, 협착증이 심한 환자들은 별로 좋은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술하면 좋아지는 환자가 주로 요통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좋아지고요. 문헌 보시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수술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체 성형술이고요. 여기 보시면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고 신경을 누른 환자 이런 경우는 고민이 되는데 앞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추체 성형술을 시행하면 상당히 좋아지죠. 근데 뒤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신경이 눌린 것 따라 추가적으로 감압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마비가 된다면은 뼈를 좀 들어줘야 되는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 같이 진행한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런 거는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추체 성형술을 하면은 다른 마디가 또 부러진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여쭤보시는데 이렇게 시술하고 나서도 위쪽으로 도미노처럼 부러진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게 시멘트의 강도가 좀 세서 그런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저랑 경희대에서 쓰신 논문 2편이 있는데 경피적 척추 성형술에서 혈액분화 시멘트의 특성 그래서 이 자가혈을 좀 시멘트를 섞어서 이 중화분호 감소시키고 시간 단축하면 좀 합병증, 그러니까 인접분절의 그런 강도를 좀 줄여주면서 시간도 좀 벌 수 있어서 이런 다른 마디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논문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문헌 정리 보시면은 추체 성형술은 상당히 합병증도 낮고 시간 대비 환자분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좋은 시술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숨가쁘게 왔는데 많이들 여쭤보신 질문들 4개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요 쉬어가기 질문 보면은 협착증도 있고 퇴행성 무릎 관절도 있는데 딸들은 무릎 수술을 먼저 해보자고 합니다. 이런 분들 상당히 외래에 많이 오십니다. 제가 저번에도 영상 말씀드렸지만 하지 방사통 다리가 저린 원인 자체가 관절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혈관 수술 하시고 오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80% 이상은 대부분 척추의 관이 좀 좁아져서 신경 통로 쪽에 눌려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틀, 그러니까 큰 줄기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관절 수술을 하고 오시면은 뭐 비용 대비 그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증상 완화가 좀 덜 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도 협착증을 수술한 환자와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의 인공관절 예후 보면은 다리 근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허리 수술 받은 환자분의 인공관절 수술 예후가 훨씬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우선순위를 따지자면은 협착증을 먼저 하는 것이 맞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남는 증상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저희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허리 수술하면 대소변 못 가린다고 하는데 무조건 버티라고 합니다. 하고 그 대부분 그 싫어하시죠.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제 수술하고 안 좋은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예전에는 수술을 좀 크게 하다 보면은 뼈도 많이 제거하고 혈족이 차는 경우도 있고 나사목 고정하다 보면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뭐 신경 쪽에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이라는 기구가 생기면서 확실히 좀 신경을 핸들링 하는데 좀 장점이 생겼고 이러면서 예후가 많이 좋아지면서 이에 대한 극복이 좀 되는 것 같고 노인분들 솔직히 7, 80대 노인분들 수술 크게 하면은 대부분 요통도 생길 뿐더러 나사모도 빠지고 대소변 장애 생길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내시경 수술하게 되면 그런 수술을 좀 피하면서 확실하게 병변을 제거하니까 그에 대한 두려움을 좀 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모친도 수술을 받으셨는데 큰 이상 없이 잘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신문에 광고된 거 보면은 허리 시술 받으면 허리가 반드시 펴진다고 해서 시술에 희망을 걸어보려 합니다. 아까 사진 언뜻 보여드렸는데 척추 시술하고 허리가 반드시 펴서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술을 결정할 때 이게 시술해서 좋아질 환자인지 과연 수술해야 좋아질 환자인지에 대한 감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MRI와 증상이 제일 중요한데 협착증이 심하더라도 시술을 해서 좋아질 환자가 있지만 하지만 이게 너무 신경이 꽉 막혀있는 케이스는 시술하면 도로 마찬가지 되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검사하고 주치의와 상의해가지고 결정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치과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골다공증 치료한다는 시술을 미루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아까 골다공증 챕터에 같이 포함된 내용인데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는 보통 골형성제와 골흡수 방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형성제는 치과 치료와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임플란트 시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주사고요. 하지만 골흡수 억제제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악관절 개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치과 선생님들이 꺼려 하시는데요. 뭐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는 뭐 치과 협회 기준에 6개월 정도 끊고 이제 시술하고 있고 데노스마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주사인데 보고가 최근에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스포스포네이트만큼 많이 되진 않지만 그 치과 의사들도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치과 치료 앞두고 있다면 골 형성제로 바꾸거나 주사를 좀 휴약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치과 및 그 골다공증 주치와 상의해가지고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척추 환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답 33. 저는 그 환자분들 선에서 항상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실지 항상 뭐 유튜브도 많이 올리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책도 좀 내봤고 그 비욘디 시청자분들도 이런 유튜브 영상과 이런 책들을 통해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이번 기회 주신 비욘디 PD님과 비욘디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